예, 11주 2차 시 공부를 합시다. 11주 차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서는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충돌하는 의견들, 그리고 이제 실제 사형수 60여 명이 저질렀던 범죄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어떤 입장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했죠. 2차 시하고 3차 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문적인 어떤 성격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서울대 진교훈 선생의 글,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 아, 이제 그 3차 시 때도 또 다른 글을 통해서 비교해서 볼 건데요. 일단 이 글은 이 진교원 선생의 글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분량은 많아요. 이 논문이니까 A4 14장,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밑줄 그어 놓은 이 형광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간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틈을 내서 한번 읽어보면 전체를 이렇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25분 정도의 이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온다는 법적으로 사용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요건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되게 이제 그 사형제도가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이런 위헌 이제 법률 심판을 가끔 이렇게 청구하지요. 뭐 대법원도 그렇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럴 때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비단 법률적인 형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는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또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의 본질적인 이해와 인간의 존엄성을 규명하려고 하는 철학적 인간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형 제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필요한가, 즉 철학적 인간학의 그런 관점에서 사형 제도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는 뭐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두루 오랫동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물론 인류의 역사까지 이제 거슬러 보면 그렇긴 하지만 18세기 초에 이제 사형제도, 18세기 초니까 뭐 지금 21세기니까 300년 전이죠. 300년 전부터 300년 전에 러시아 제국의 엘리자베스 여황제가 상당히 이분은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그 당시에 300년 전에 러시아에서 사형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형 집행을 중지할 것을 선언했군요. 그다음에 18세기 중반에 이탈리아 형법학자 베카리아가 저의 형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잔인한 형벌인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그 연호를 짚고 있습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가, 그러나 이제 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학자들, 그다음에 뭐 그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흐름이 이제
계속되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인권,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죠. 그래서 철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인간학과 사회 존재론적, 사회 윤리학의 측면에서 사형제도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모순이다라고 이 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사형제도는 본래 개인이 저지른 죄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개인 윤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건 나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이제 내가 1차시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사형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정의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하여튼 사형제도는 이제 아주 이게 그 상당히 우리가 이제 내 입장과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잘 이제 귀담아 듣고 또 사실은 또 활용할 가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형제도는 개인이 저지른 죄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개인 윤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개인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개인의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1차시에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어떤 맥락 그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 사람의 책임을 우리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범죄자의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맥락을 거슬러 보면 결국은 사회의 어떤 제도 구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 개인의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 글에서도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제대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성장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등의 원리란 재앙의 저울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하여튼 나는 어떤 그 심정적으로 계속 이 글을 읽어가면서 어떤 저항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다 이 범죄자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 이 극히 일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개인의 책임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나는 항상 이제 그 사회 모든 우리 어떤 일테면 뭐 가난한 개인의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와 관련해서도 개인의 책임과 사회 구조의 책임이 공정하게 이제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좀 지나치게 그 사회 구조의 문제에 좀 치중하는 측면이 일정하게 있어서 나는 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 저항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관점에서 글을 읽으면서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고를 깊게 하고 또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떤 풍부한 그 어떤 논리력, 사고력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을 읽어가지 말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쭉쭉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칸트도 뭐 인간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그렇죠. 난 늘 강조합니다. 그 문학 시간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 존재이면서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굶주려 죽었다. 이것은 나와 무관한 어떤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묻지마 범죄에 누군가가 희생되었다. 이게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언제 어느 순간 그런 범죄자들과 맞닥뜨려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누가 가슴속에 칼을 품고 다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하여튼 위헌대 책임. 자, 그래서 이제 이 글 쓴 선생은 사형제도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편견의 산물이다. 인간의 사회적 연대성과 가능성에 대한 무지의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고 왜 사형제도가 시급히 폐지되어야만 하는가를 이제 에, 뭐 살펴보았다 그랬는데 이제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발표문을 이제 좀 보완 수정해서 이제 글을 써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살펴보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글로 본다면 어쨌든 뭐 내가 이제 이 선생의 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수업의 자료로 삼고 있으면서도 매우 좋은 글이어서 그는 일정하게는 이제 조금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텍스트든 간에 한 70%는 그 글을 잘 읽고 해석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30% 정도는 또 비판적인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좀 틈이 있고 어떤 대안을 좀 대안이 모색되는 것이 마땅한가 이렇게 좀 보는 훈련을 좀 하고 있어서 이 글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부분과 이제 일정하게 좀 나와 다른 어떤 생각들을 또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에 대한 편견, 서양제도가 인간에 대한 편견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제 내가 그 깊이 있게 이런 부분은 공부가 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역시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 편견은 뭐냐? 이제 그 충분히 이 선생의 글의 어떤 논지를 이해 못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형 제도의 연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의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 타 종교인에 대한 편견과 적개심, 이런 것들, 무생각, 지역 감정 이런 것도 미국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볼 수 있는 흑인 유색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 폭력 이런 것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이렇게 야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조상의 기원을 알 수 없는 자. 야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면 이것도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결국 크게 보면 그겁니다. 고대 히랍에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과 맞서서 이슬람 동맹군들이 결국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연원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문명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소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서구인이 비서구 세계는 어디입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죠. 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명이 중심이고 자신들이 문명이고 중심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비서구 세계는 주변이고 야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식민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은 그 야만에서 그 근대 문명으로 이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논리로 오랫동안 사용됐던 게 소위 오리엔탈리즘이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소위 중화 사상, 우리가 세계 중심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오랫동안 또 만주도 식민 지배하고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뭐 추구했던 게 소위 내세웠던 게 뭡니까?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시아가 공동 번영을 한다. 서구 세력의 어떤 그 침략에 맞서서 근데 가장 서구화된 근대화된 일본 자신이 이제 맏형으로서 중심이 돼서 동양을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니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래서 동양의 맹주가 되고자 한다. 이게 하나의 이제 소위 오리엔탈리즘이죠. 예를 들면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 얘기를 지금 이 선생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편견의 산물이 사형제도다라고 이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그 우리에게 어떤 그 교양으로서 풍부한 내용을 이제 담아내고 있는 글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인간에 대한 편견이 사형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형은 법적 보호를 받는데 불리한 사람들, 예컨대 가난한 정신장애자, 인종적, 종교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행해져 왔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오늘날에도 여기 보면 뭐 미국 사회에서도 뭐 희생자가 100일 때는
흑인일 때보다 범인은 5배 이상 더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언제나 이제 배심원들은 언제나 백인이죠. 여러분 그 하퍼리의 소설 앵무새 죽이기도 보면 그 흑인 청년 톰이 백인 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하여튼 뭐 그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제 그 법정에 서서 유죄를 판결을 받잖아요. 전혀 이제 무고죠, 무고. 그러니까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처벌을 받고 이제 도망가다 이제 총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다 백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톰이 그 여성을 성폭행했는가와만 무관하게 백인들과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로서 그들에게는 유죄라고 보는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이제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돼요. 예컨대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제대로 변호해 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내세울 재력이 없죠. 그래서 공판장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 유전 무죄, 돈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무전 유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 공정하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사형 제도가 그야말로 이제 돈 없고 소위 백 없고 이런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통계를 통해서도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편견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점을 그건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근대 국가의 사형 제도, 사형 집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법 감정으로 보면 유전 무죄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1차 시에서 내가 설명했던 60여 명의 우리나라 사형수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 법 그 제도가요, 이를테면 그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그 소위 피고인들, 범죄자들에는 개인이 이제 그 변호인을 이렇게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이 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이렇게 등록된 그 국선 변호인들에게 국선 변호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제 국선 변호인이 그 적은 이제 비용을 받고 여러 사건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겠죠. 좀 형식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 사형 제도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편견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충분한 일정 어떤 여력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사형 제도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는 이제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일제시 계속 강조했던 60여 명의 우리나라의 사형수들은 그들이 저지른 그 범죄는 인간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잔향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건 편견의 산물이라고. 그러니까 사형제도 자체는 일정한 편견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사형수들은 법에,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들이 충분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화된 논리를 전개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다. 충분히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생학에 반대하는 거죠.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제 그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든가 자이언트 호텔이라든가 이런 이제 생물 종의 그 진화론으로부터 영국의 이제 스펜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다윈은 생물 종의 경우에만 그 진화론을 주장했었는데 영국의 스펜서 같은 소위 사회 이제 그 뭐 개혁가들이 그것을 인간의 사회에도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정신병자라든가 불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다. 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무능력하고 그들의 종이 이제 열등해서 그런 것인데 국가가 이제 그들에게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범죄다. 이를테면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단종을 한다거나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는 더 악용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우생학은 굉장히 이제 올바르지 않다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교육은 우리가 교육이 왜 필요하냐?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정말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해요. 우리는 흉악범들의 범행이 아무리 극악해도 흉악범들에게도 개과천선을 기회를 줘야 한다. 개과천선을 기회를 준다. 그들 개과천선합니까? 개과천선한 거 봤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들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억울한 사람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나는 사형수들만 제한해서 한정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억울합니까? 어.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들에게 개과천선을 기회를 왜 줍니까? 그러면 준다 한들 그들이 개과천선 할 것이며 개과천선 한다 한들 만약에 한다 한들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박탈당한 수많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음을 그 성폭행하고 그 시신을 불을 지르고 그 시신을 토막내서 버리고 이런 처참한 죽음을 물론 죽으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 가족들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개과천선 한다고요? 개과천선 한들 나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어떤 그래서 내가 1차 시에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의 일정한 위선적인 측면 물론 이 학자 이분이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옳은 거야.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이고 그들에게도 개과천선을 기회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고 가능성을 가진 존재. 난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학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학을 하고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극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이 선도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면 그것은 비인간적이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와 교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아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산주의였던 사람이 열렬한 반공주의자가 된 사람도 이것은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면서 예를 잘못 들고 있다고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차 시해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의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예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형수 62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실을 무시하면서 너무 이상화된 논의를 펼치면 현실과 엄청난 괴리가 벌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6페이지 했고 이거 전체적으로 14페이지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 보복에 의한 사용. 나는 이걸 지금 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왕조 요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지금 사형수들은 요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예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논리적 취약성을 보인다. 나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형제도를 통해서는 그와 같은 흉악범죄의 어떤 예방 효과가 없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서로 연대성과 사형제도, 연대성, 연대 책임이라는 얘기. 요거는 내가 충분하게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근원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 요게 뭐였습니까? 1차 시제 내가 마지막에 제일 제시했던 거.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이런 자본주의 논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근데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할 체제 어떤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조금 더 평등지향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이와 같은 범죄가 좀이라도 줄어든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 했어요. 이런저런 경우를 가정해요. 그러나 생각 범죄 그를 저지른 그 자들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우리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흉악범죄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그 개인의 본성의 악함인가, 개인의 본성이 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애정 속에서 성장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 경쟁에서 탈락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대 책임, 사회 구조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00번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저지른 그 개개인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사형제도를 가지고 예컨대 논증적 에세이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흑백 논리에 오류를 빠지 말고 균형감 있게 이쪽 저쪽의 논의를 다 정리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취하지 않은 입장을 충분히 여기 나도 긍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좋은 사고의 형성, 그리고 좋은 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2차 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3차 시 또 비판적으로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